윤서영 씨가 어젯밤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재벌 회장 강태주는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태주 앞에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죽은 전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회사가 망하려고 할 때마다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몰래 보냈어. 47억. 끝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했나 봐.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주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태주 앞에는 서영이 남긴 편지 23통과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태주가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늦가을 서울 한남동 언덕 위 저택의 서재에서 강태주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중동 투자 유치 발표를 앞두고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던 태주의 손이 책상 위 휴대폰 진동에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비서실장 정대수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정대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20년을 곁에서 모셔온 비서실장이 이런 톤으로 말을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말해. 윤서영 씨가 어젯밤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주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암 투병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2주는 병원에서 나오셔서 집에서 지내셨고 따님이 임종을 지켰다고. 뭐라고? 태주가 되물었지만 그건 따님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대수가 잘못 전해 들은 거라고 여기며 그 부분은 흘려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디야? 경기도 쪽 소도시 종합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수행 차량 준비할까요? 네. 태주가 전화를 끊고 잠시 서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남동 언덕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빼곡했지만 태주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재혼 부인 오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서영이가 죽었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수 씨가 대신 조문 가면 되지 않아? 내가 직접 간다. 지금 이 시간에? 태주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미란이 더 말하기 전에 통화는 끝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걸리는 소도시 종합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태주가 차에서 내려 장례식장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규모였습니다. 빈소 2개짜리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 대부분이 동네 어르신들이었고 검정 점퍼에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가 국화꽃을 한 손에 들고 빈소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가 생각했던 전처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빈소 입구에 다다르자 상주 완장을 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현우의 눈이 아버지를 향했지만 거기에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멩이 같은 눈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현우가 인사 대신 그 한마디만 내뱉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야, 어머니가 남긴 게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현우가 빈소 안쪽 작은 방으로 태주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와 갈색 종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정란 변호사입니다. 서영이의 30년 지기 친구예요. 최정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주에게 목례했습니다.
서영이 유언에 따라 이 녹음은 회장님이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최정란이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주 씨, 나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태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겨울, 당신 회사 협력업체 3곳이 부도 직전이었어. 그때 분당 아파트 팔아서 12억을 보냈어. 당신 이름 모르게. 2008년에도, 2012년에도, 2016년에도 나는 그때마다 내 것을 팔아서 당신한테 보냈어. 태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겠지. 나도 몰라. 미워하면서도 당신이 무너지는 건 볼 수가 없었어. 끝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했나 봐. 서영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부탁이 있어.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부디 남은 사람들을 잘 돌봐줘.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주가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앞으로 꺾였습니다. 최정란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사람 살려요. 빈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몰려왔고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태주를 실어 나간 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정란이 탁자 위 갈색 종이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영이 손으로 쓴 지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 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편지 묶음과 사진첩을 전해주세요. 최정란이 지시서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영은 태주가 녹음을 듣고 쓰러질 것까지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그 사람의 반응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틀 뒤 태주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편지 묶음 23통과 가족 표지 사진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의 2번째 조건에 따라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 부사장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2004년 겨울이라고 적힌 날짜 아래 서영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계좌 이체 확인증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팔아 만든 12억 원을 세계 협력업체에 미지급 대금으로 보낸 내역이었습니다. 당시 태주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특별대출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태주가 편지를 내려놓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매년 태주의 생일에 맞춰 서영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켠 사진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이 해마다 달라졌습니다. 분당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다시 어딘가의 좁은 방으로 태주의 손가락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올해 사진은 없었습니다. 대신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는 직접 축하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태주가 사진첩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위로 물기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소도시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상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빈소 입구를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최정란이 주차장 구석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하나야, 왜 여기 있어? 조문객 중에 엄마가 말한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최정란이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병원에 실려가셨어. 걱정 말고 들어가자. 최정란이 하나의 손을 이끌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윤하나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액자 속 서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어깨가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태주가 서영의 편지를 쥐고 있었고 빈소에서 하나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라는 한 여자의 죽음이 서울의 병원과 소도시의 장례식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태어난 다음 날 아침 강상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비서실장 정대수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72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서영 씨는 이혼 후 총 4차례에 걸쳐 회장님 회사에 자금을 넣었습니다. 총액이 47억 원입니다. 태주가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금 투입 시점과 당시 강상그룹의 상황이 나란히 대조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협력업체 미지급 대금 12억, 2008년 금융위기 때 긴급자금 15억, 2012년 해외사업 철수 비용 11억, 2016년 횡령 사건 뒤 운영자금 9억. 매번 익명 계좌로 들어왔고 자금 출처는 서영 씨가 친정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 4건의 매각 대금과 본인의 재투자 수익금이었습니다. 태주의 손가락이 대조표 위에서 멈췄습니다. 2008년 항목 옆에 은행 특별 대출로 보고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익명 투자자로 보고됨이었습니다. 전부 서영이었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0년간 혼자 힘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정대수가 나간 뒤 태주가 자택관리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하 창고에 어머니 유품 상자가 있을 거야. 가져와. 1시간 뒤 배달된 상자 안에서 가족표지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2004년 봄이었습니다. 강상그룹이 2세 경영 체제로 바뀌면서 일본 쪽 합작 투자 상대를 끌어들여야 하던 시기였습니다. 태주의 어머니는 그 일본 측이 재벌가 안주인의 집안 배경을 따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약사 출신 며느리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룹 경호실에서 일했던 사람을 불러 태주의 출장 사진을 손보게 했습니다. 여자 사업 파트너와 식사하는 장면을 마치 미래처럼 보이도록 편집해서 서영에게 보냈습니다. 서영은 그 사진을 받고도 태주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오랫동안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친정 험담,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놓고 모욕. 사진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입니다. 서영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포기했습니다. 태주의 변호사는 깔끔한 합의에 안도했지만 서영 쪽 변호사였던 최정남만이 물었습니다. 왜 한 푼도 안 받고 나가? 그 사람 돈을 가져가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조 사진의 촬영 날짜, 장소, 동원한 사람의 이름, 서영에게 전달한 방식까지.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위자료를 포기하고 떠났다. 이건 자기도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태주에게 그렇게 말해두었다. 태주가 일기장을 덮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공작을 완성시킨 마지막 조각은 태주 자신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부사장실에서 현우가 이사회 의장 박종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동안 이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세대교체 쪽으로요. 박종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회이사 3분의 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번에 넘겨받겠습니다. 박종혁이 나간 뒤
현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영이 이혼 후 매년 보내온 생일 카드 18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맨 위에 카드를 꺼내 펼쳤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괜찮아.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 해마다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카드를 서랍에 도로 넣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현우에게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야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에게서 어머니가 지킨 회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오미라는 변호사 한성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 씨 유산은 소도시 아파트 한 채하고 예금 2억 정도예요. 전부 아들 현우한테 가게 되어 있고, 한성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유산이 아니라 그 47억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회사한테 빌려준 돈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현우 씨가 이걸 들고 나오면 지분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사모님 재산 쪽에도 영향이 갑니다. 오미란이 다리를 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재혼할 때 남편이 축하한다면서 그룹 지분 8%를 내 이름으로 넘겼어. 그거 건드리게 놔둘 수는 없지. 한성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움직이셔야 합니다. 태주는 그날 오후 서영의 약국이 있었다는 소도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약국은 이미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문 앞에 동네 주민들이 놓고 간 국화와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옆 가게 반찬 가게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서영 선생님 아는 분이야? 네. 오래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약국 셔터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암 투병하면서도 마지막 달까지 약국 문을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 30분 넘게 약값을 한 번도 안 받았고,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 쪽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김순덕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영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생활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돌아서다가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혼자 딸 키우면서 고생 많았지. 태주의 발이 멈췄습니다. 딸. 장례식장에서 정대수가 보고한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주에게 전무 이상호가 찾아왔습니다. 이상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우 부사장이 사회이사 3분과 비공식 만찬을 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태주가 아무 대답 없이 책상 위 서영의 편지 묶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호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응을 하셔야. 대수야, 최정남 변호사한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정대수가 전화를 걸었지만 최정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영 씨가 남긴 유언의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 그건 적절한 때가 되어야 알려드릴 수 있어요. 태주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서영은 정보 공개의 순서와 타이밍까지 설계해 두었습니다. 죽고 나서도 태주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은 서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 자택에서 오미란이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태주를 기다렸습니다. 태주가 식탁에 앉자 오미란이 국을 떠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많이 지쳤어 보여. 좀 쉬어. 태주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미란이 무심한 듯 덧붙였습니다. 서영 씨 유산이 현우한테 간다는 거 알아? 태주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미란의 눈이 태주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서영의 편지 묶음, 어머니의 일기장, 그리고 이상호가 보낸 문자가 뜬 휴대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회 움직임 심상치 않음. 태주가 세 가지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처의 사랑, 어머니의 배신, 아들의 반기, 재혼 부인의 계산이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서영의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영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제법 있지만 이건 당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요. 서영의 자금 출처가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유산 전체였습니다. 태주가 편지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오후 태주가 여의도 법무법인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비서실장 정대수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최정남 변호사를 찾자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어가 최정란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정란이 태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오셨네요. 만나줘야 할 것 아닙니까? 최정란이 잠시 태주의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영이 유언 조건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2번 이상 찾아오면 그때 알려주라고. 태주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뭘 알려주라는 겁니까? 최정란이 사무실 문을 닫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태주 앞에 놓았습니다. 서영이한테 딸이 있어요. 이름은 유나나. 올해 만 18이에요. 태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회장님 친딸입니다. 태주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3주쯤 지나서 서영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이혼이 끝난 상태였고 회장님한테 알리면 아이가 화해 수단으로 전락할까봐 혼자 낳기로 했어요. 최정란이 서류 봉투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태주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서영이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쓴 일기 사본이에요. 법적으로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 자식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정법원에 서류를 넣어 회장님 이름을 출생 기록에서 뺐습니다. 태주가 노트를 받아들었지만 펼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약학과 수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영이 간병 때문에 미뤄둔 상태예요. 태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최정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요. 이름도 하는 일도. 하지만 지금 만남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서영이가 생전에 하나한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하나도 그 말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감정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태주가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가 본사에 돌아와 정대수를 불렀습니다. 하나라는 아이가 있다. 서영이가 혼자 낳아 키운 내 딸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정대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보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미란의 귀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비서실 소속 수행비서 한 명이 오미란에게 태주의 동선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미란이 변호사 한성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최정남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그 뒤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성진이 법무법인 동기들을 통해 최정란의 과거 소송 기록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서영과 관련된 소송 기록 하나가 걸렸습니다. 사모님, 이혼 후에 서영 씨한테 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미란이 수아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법적으로 남편 자식이 되면 어떻게 돼? 지분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상속 판도도 재편되고요. 오미란이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톱으로 소파 가죽을 긁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미란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언론에 재벌 회장의 숨겨진 딸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우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미라는 두 번째를 먼저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현우에게 말하는 대신 이사회 의장 박종혁에게 정보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오미란이 아닌 박종혁의 입을 통해 이복 여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사장실에서 박종혁의 말을 들은 현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키웠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현우의 분노는 하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믿지 못할 만큼 아버지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우가 책상 서랍을 열어 서영의 이혼 합의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최정란에게서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포기, 재산 분할 포기, 거기에 아이까지 혼자 책임졌습니다. 현우가 합의서를 내려놓고 서랍 안쪽에 생일 카드 한 장을 꺼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최정란에게서 받은 소도시 주소로 혼자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우고 현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주의 입이 잠시 굳었습니다. 나는 강태주다. 인터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지 마세요. 잠깐만이라도. 오늘은 안 돼요.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태주가 닫힌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이라는 이름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30분을 서성이다 돌아서는 태주의 뒤편에서 2층 창문 커튼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태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방 책상 위에는 서영이 남겨둔 태주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날 저녁 하나가 최정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그 사람이 다녀갔어요. 알아. 내 엄마가 생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해뒀어. 그 사람이 하나를 찾아오면 하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대신 약국 열쇠는 하나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최정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는 그 사람이 너를 찾아올 줄 알았어. 하나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영이 맡겨둔 약국 열쇠였습니다. 하나가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주가 소도시에 다녀오는 사이 서울에서는 오미란이 첫 번째 전략도 실행했습니다. 강상그룹 홍보실의 전 직원을 통해 회장의 사생활 문제로 그룹에 위험이 있다는 내부 문서를 이사회에 흘렸고 가심 매체 몇 곳에 재벌 회장의 숨겨진 딸 이야기가 퍼지면서 강상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4%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주가 하락을 빌미로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회장의 경영 판단력에 의문이 있다. 사회이사 유재선이 현우를 지지했고 전무 이상호마저 태주에게 조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한 발 물러나시는 게 그룹을 위한 겁니다. 서재에서 서영의 네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나를 낳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2006년 2월 새벽에 혼자 택시 타고 산부인과에 갔어. 입원 서류 보호자란에 정란이 이름을 썼어. 아이를 안고 나오는 날 택시 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었어. 태주가 편지를 쥔 채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미란이 태주 앞에 앉았습니다. 이혼하자.
태주가 오미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위자료 200억, 유통 계열사 경영권. 안 받아들이면 그 아이 이야기하고 서영 씨 돈 이야기를 전부 언론에 풀겠어. 전처한테 뒷돈 받아서 회사 운영한 회장이라는 기사가 나가도 괜찮아? 태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봐. 오미란이 나간 뒤 태주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과 서영의 편지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공작으로 시작된 일이 20년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밤새 서재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태주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약국 열쇠가 아직 저한테 있어요. 내일 약국 앞으로 와주세요. 태주가 문자를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가 정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 전부 빼. 내일 오전에 이사회 비공식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사회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 다음 날 아침 8시 태주가 소도시 서영의 약국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행비서도 기사도 없이 혼자 운전해서 내려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셔터 앞에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태주가 차에서 내려 하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가림막 없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나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태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세요. 태주가 열쇠를 받아 자물쇠에 넣고 돌렸습니다. 셔터가 올라가자 약국 안쪽으로 먼지 낀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약국 안에는 서영이 정리해둔 약품 재고장부,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기록 카드가 서랍장에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약학대 졸업식 날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의 눈이 카운터 뒤 옷걸이에서 멈췄습니다. 약사가운 한 벌이 곱게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 전 태주가 서영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주가 가운의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자 작은 메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태주가 메모를 꺼내 펼쳤지만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이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만졌을 종이였습니다. 하나가 카운터에 기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는 걸 안 게 1년 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안 했어요. 왜? 수술비하고 요양비 내면 약국 운영할 돈이랑 제 대학 등록금 적금이 다 없어지니까요. 엄마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태주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약품 선반 위에 먼지를 손가락으로 쓸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석 달은 제가 수능 준비 접고 간병했어요. 마지막 입원하기 전날 밤에 엄마가 그랬어요. 하나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중요한 것을 중요한 순간에 놓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마. 태주가 카운터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망보다 정확한 말이었기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약국을 나선 태주가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1시간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비공식 회의 어떻게 됐어? 현우 부사장이 회의에서 공식 발언했습니다.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요. 태주가 전화를 끊고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들의 공세와 딸과의 첫 만남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가 이사회 긴급회의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가 주치의의 건강 확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뒤
정대수가 준비한 서류 묶음을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서영의 편지에 동봉되어 있던 계좌 이체 확인증과 비서실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이 회사가 4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돈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이사 남기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자금이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그 성격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외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전무 이상우가 맞은편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자금의 성격 이전에 이 사실 자체가 회장님의 위기 극복 과정을 다시 봐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회장님을 함부로 밀어낼 사안이 아닙니다. 이사회 안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현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땀 흘려 보낸 돈을 경영권 방어 카드로 쓰십니까? 태주가 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미리 꺼내둔 가죽표지 일기장을 현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일기장이다. 읽어봐라. 현우가 일기장을 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위조 사진을 만든 경위, 서영에게 전달한 방식, 날짜와 장소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영이를 보내는 것이 태주를 위한 최선이다. 현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위자료를 포기하고 떠났다. 이건 자기도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손잡아주던 할머니와 일기장 속 냉정한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를 향한 원한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공작을 했다 해도 아버지가 20년간 어머니를 찾아보지도 않은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일기장은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라. 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할머니의 공작을 몰랐다.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쪽으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문을 거칠게 닫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태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미라는 변호사 한성진 사무실에서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사회에서 서영 씨 돈 이야기를 전부 꺼냈어. 이제 숨겨진 딸 카드를 쓸 때야. 한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서영 씨 이야기가 나온 이상 숨겨진 딸 기사가 나가면 오히려 회장님한테 동정 여론이 붙어요. 사모님이 악역이 됩니다. 오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혼 조건을 더 높이세요. 위자료 300억의 계열사 경영권. 그리고 현우 부사장한테 손잡자고 하세요. 둘이 합치면 아버지를 빨리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오미란이 한성진의 조언대로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새어머니와 손잡는 건 여론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미란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 토요일 태주가 다시 소도시에 내려왔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약국 셔터를 올리고 들어가 벽에 붙은 곰팡이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반에 먼지를 닦고 카운터 뒤 서랍을 열어 건강기록 카드를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카드에 적힌 환자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복순, 김판석, 이옥자. 약국 밖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하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서영이 매일 아침 약국 문을 열며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가 약국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선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약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서영의 유산으로 받은 소도시 아파트 유품을 정리하러 왔다가 약국 쪽에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반 한쪽을 잡고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하나를 힐끗 보았지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현우를 의식하면서 태주 쪽에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쪽 벽면을 닦던 태주의 손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벽 안쪽에 이중으로 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현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교문 뒤편 담장 너머에서 찍은 것이 분명한 흔들린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졸업식 사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전부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하나의 성장 앨범과 두 아이 앞으로 쓴 편지가 각각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기 이름이 적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내 곁에 없었던 건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엄마가 있으면 네가 아빠랑 더 멀어질까봐 그런 거야. 현우가 입학식 사진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졸업식 때도 부사장 취임식 때도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와 하나 앞에서 처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가 자기 성장 앨범 옆에 서영이 적어놓은 메모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같은 무게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한 하나가 현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은 줄 나도 몰랐어. 현우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이 약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도시 골목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약국을 서영이 이름으로 다시 열자. 하나가 주머니 속 약국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골목 끝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소도시 골목길 끝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윤서영 약국이라는 손글씨 간판이었습니다. 하나가 서영의 필체를 본떠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약국 앞에 동네 어르신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소도시 보건소장이 축하 인사를 했고 반찬가게 김순덕 할머니가 직접 만든 떡과 잔치국수가 접시째에 돌았습니다. 태주는 내빈 인사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서 어르신들에게 약봉투를 직접 건넸습니다. 어머, 이 양반이 약국 아저씨야? 오복순 할머니가 약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주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봉투 안의 약을 하나하나 짚어 설명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약국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현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서울에서 직접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손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약국 입구에 놓인 서영의 영정 사진 앞에 꽃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개를 들자 태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영의 공간에 현우가 공식적으로 발을 들인 첫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태주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와 어르신들 사이에서 떡 접시를 나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업식이 끝난 뒤 현우가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상그룹 사회공헌팀을 움직여 약국 운영 지원 시스템을 짰습니다. 매달 운영비 700만 원, 약품 구매 협력업체 연결, 자원봉사 약사 파견까지. 현우는 이 작업을 태주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하나야, 운영비 구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오빠가 만든 거니까 오빠가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약국이잖아. 내 의견이 필요해. 하나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약품 구매처를 대형 업체로 하면 가격은 싸지만 엄마는 항상 동네 도매상한테서 샀어요. 그 도매상 아저씨도 엄마한테 많이 신세진 사람이거든요. 현우가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현우가 운영비 세부 사항을 조율하다가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재단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의견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까 아니면 그룹사회 공헌 안에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태주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이 약국을 어떻게 운영했을 것 같으냐? 현우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룹 이름은 빼겠습니다. 독립재단으로 하죠. 그래. 짧은 통화였지만 경영권 분쟁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20년간 쌓인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태주는 매주 금요일마다 소도시에 내려오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와 함께 서영이 돌보던 어르신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녔습니다. 독거노인 오복순 할머니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영 선생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혈압을 재줬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졌어. 관절이 안 좋은 이장 김판석 씨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서영 선생님이 직접 약을 들고 왔어요. 우산도 안 쓰고 올 때가 있었는데 약봉투만 비닐로 싸가지고. 태주가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서영의 20년이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약국에 돌아온 태주가 카운터 뒤에 앉아 서영의 9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2012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상가 건물을 팔았어. 이걸 쓰면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래도 당신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어. 태주가 편지를 내려놓고 카운터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매번 서영은 자기 안전망을 걷어내며 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편 오미라는 이사회 의장 박종혁을 만났습니다.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그룹의 손해 아닙니까? 박종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 부사장이 실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가 나아지는 것도 그룹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고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미란이 입술을 깨물며 박종혁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강상그룹 안에서 오미란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변호사 한성진이 오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이혼을 꺼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모님 협상력이 확 떨어져요. 조건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오미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자기가 원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현우는 서영의 유산으로 받은 소도시 아파트를 정리하러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전체에 스크랩이 빼곡했습니다. 현우의 이름이 실린 경제지 기사들이었습니다. 강상그룹 후계자 관련 보도, 부사장 취임 기사, 행사 참석 사진까지. 그 옆에는 하나의 학교 상장, 101장 수상 원고, 성적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두 아이에게 같은 크기의 벽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부사장 취임 기사 옆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자랑스럽다. 현우가 포스트잇을 조심스럽게 떼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하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나야, 어머니 아파트 유품 정리를 같이 하자. 현우가 하나에게 먼저 손을 내민 첫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주, 현우, 하나, 세 사람이 서영의 묘소를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묘소로 가는 차 안에서 하나가 뒷좌석에 앉아 서영이 좋아했던 슈베르트 즉흥곡을 틀었습니다. 현우가 앞좌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곡을 좋아했어? 네. 약국 문 닫고 나면 항상 이거 틀어놓으셨어요. 나는 몰랐다.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줄도. 하나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빠 어렸을 때는 동요를 많이 불러줬대요. 나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줬어. 현우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두 남매가 서로 다른 시간 속 어머니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묘소에서 태주가 서영에게 보고하듯 약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국 다시 열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와. 하나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저 약학과 원서 넣었어요, 엄마. 현우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운영비는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태주의 입가에도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우와 태주 사이에서는 아직 자연스러운 농담이 오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소도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가 정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미란한테 내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겠다. 위자료하고 현금 자산은 합리적으로 맞추되 그룹 계열사 경영 참여는 안 된다. 그 선에서 협의해. 태주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영의 편지에 적힌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나쁜 건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 태주가 현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경영권 이양을 준비하마. 다만 시간을 달라. 현우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말씀하세요. 현우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자발적인 것이라는 걸 공식 석상에서 확인받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대수가 갓길에 차를 세워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사이 태주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 같다. 정대수가 백미러로 태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0년간 모셔왔지만 처음 보는 종류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태주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회장님, 정대수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태주의 휴대폰 화면에 하나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했어요. 다음 금요일에 약국에서 봐요. 태주의 눈이 감겼습니다. 문자는 읽히지 않은 채 화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태주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주치 김세진이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이기입니다. 태주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을 데려간 병이었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까? 종양 위치가 수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주변 혈관과 가깝기 때문에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수술이 잘 되면 이후 6개월간 항암 치료가 필요하고요. 성공 가능성은 열의 6 정도입니다. 태주가 김세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영은 수술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태주에게는 돈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걷지 못한 길을 태주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와 하나가 거의 동시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정대수에게서,
하나는 최정란에게서 전해받았습니다. 현우가 이사회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는 소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현우가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 언제 잡힙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옆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수술 전에 검사가 먼저예요. 피검사, 심장검사, 폐검사 다 해야 수술 들어갈 수 있어요. 현우가 하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엄마 간병하면서 배웠어요. 하나가 간호사에게서 수술 전 검사 일정표를 받아 항목을 하나씩 짚으며 확인했습니다. 현우가 하나의 옆에 서서 일정표를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주의 입원 소식이 강상그룹 안에 퍼졌습니다. 장이 열리자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즉시 공시를 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경영 공백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주가 낙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사회 의장 박종혁이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 유고 시 정식 승계 시나리오를 이사회에 올릴 준비를 해두게. 알겠습니다. 오미란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 현우와 하나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표정을 가다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태주가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오미란이 태주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는 말을 건넸지만 시선은 침대 옆 탁자로 갔습니다. 정대수가 준비 중인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원장 수정 초안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병실을 나온 오미란이 곧바로 한성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 상태가 심각해. 유원장 수정 서류가 벌써 나와 있더라고. 수술 전에 이혼 합의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점 자산 가치로 재산 분할이 고정되니까 수술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미란이 전화를 끊으며 복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태주는 병실에서 정대수에게 유원장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룹 지분 중 경영권에 필요한 몫은 현우한테, 서영이 약국재단 기금하고 소도시 부동산은 하나한테, 오미란한테는 이혼 합의 때 약정한 위자료하고 현금. 정대수가 받아 적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전 유원장과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지. 유원장 초안이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법무법인의 젊은 변호사가 한성진과 같은 학교 동기였습니다. 유원장의 큰 틀이 오미란에게 흘러갔습니다. 오미란의 몫이 이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미란이 거실 탁자 위에 주먹을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오미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친분이 있는 가십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경제지 기자 한 명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강상그룹 회장 전처와의 사이에 숨겨둔 딸에게 그룹 자산 이전 의혹, 하나의 이름, 소도시 약국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하나가 소도시 집에서 휴대폰을 열었을 때 화면이 댓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벌 아버지한테 기생하려는 거 아니냐? 엄마가 돈 받고 낳아준 아이. 하나가 이틀을 혼자 버텼습니다. 셋째 날 아침 하나의 손이 떨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최정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런 일이 생길 걸 알았을까요? 최정란이 전화기를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서영이가 내 존재를 숨기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 거야. 하나가 전화를 끊고 책상 위 서영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우가 움직였습니다. 강상그룹 법무팀과 외부법률사무소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거짓 기사에 대한 정정 요청,
하나의 사진을 무단으로 쓴 데 대한 고소장을 하루 만에 준비했습니다. 사내 보안팀에는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성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간 메일과 가십 채널 운영자와의 통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우가 오미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증거가 나가면 새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오미란이 한성진에게 기사 삭제를 지시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퍼진 것은 다 거둘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하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법적으로 다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울로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하나가 전화를 끊고 현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현우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힘을 쓴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태주가 병실에서 서영의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3번째 편지였습니다. 부디 하나를 만나줘. 현우한테 내가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줘. 마지막으로 당신도 건강해. 태주가 편지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영이 이 상황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병실이었습니다. 현우가 지갑에서 작은 포스트잇을 꺼내 태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사장 취임 기사 옆에 이걸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현우야, 자랑스럽다. 태주가 포스트잇을 받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현우와 하나가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나가 배낭에서 건강기록 카드 한 장을 꺼내 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건 아닌데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아버지 사진을 보고 건강 상태를 추측해서 적어둔 거예요. 카드에는 연도별로 서영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18년 골프대회 불참, 안색 나빠 보임, 건강검진 받았으면. 현우가 카드를 읽다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드를 하나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지고 5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김세진 주치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종양 절제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작은 전이 소견이 있어서 앞으로 6개월간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현우와 하나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사회 의장 박종혁이었습니다. 현우가 화면을 확인하고 하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줘. 현우가 병원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무 이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미란 씨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본인 지분 8%에 동생 투자회사 7%, 거기에 기관 투자자 13%까지 합쳐서 28%를 만들었어. 주총 안건 분석하고 국민연금하고 소액주주 쪽 접촉을 오늘 중으로 시작해. 수술 다음 날 아침 현우가 강상그룹 본사 부사장실에 전무 이상호와 비서실장 정대수를 불러앉혔습니다. 밤새 분석한 거 보여줘. 이상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미란 씨 본인 8%, 동생 오민철 투자회사 7%, 유재선 사회이사가 연결한 기관 투자자 13%, 합쳐서 28%입니다. 과반에는 못 미칩니다. 관건이 뭐야? 국민연금 9%하고 소액주주 연합 15%입니다. 이 두 곳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현우가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다.
정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 승인 없이 단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어. 현우가 홍보팀장 서지원을 불렀습니다. 서영 씨의 자금 지원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기자회견 장소는 본사가 아니라 소도시 윤서영 약국 앞이야. 서지원이 펜을 멈추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약국 앞이요? 그래. 재벌 2세가 회사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어머니가 남긴 것을 아들이 지키겠다는 이야기로 가야 해. 기자회견 당일 소도시 약국 앞에 카메라가 줄지어 섰습니다. 현우가 윤서영 약국 간판 아래에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제 어머니 윤서영은 이혼 후 20년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강상그룹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총 47억 원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제 할머니가 위조 사진을 만들어 어머니를 내보냈다는 사실도 밝힙니다. 어머니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현우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복 여동생이 있습니다. 유나나. 어머니가 이혼 후 혼자 낳아 키운 아버지의 친딸입니다. 하나는 제 동생이고 이 약국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입니다. 현우가 성명서에서 눈을 떼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사를 사적 분쟁의 도구로 만드는 어떤 시도에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가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약국 안쪽에서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현우의 곁에 섰습니다. 준비된 발언문은 없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 약국에서 동네 어르신들 약값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암 투병하면서도 마지막 달까지 약국 문을 열었고요. 하나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한 번도 나쁘게 말한 적 없어요. 약국 앞에 모여있던 동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옆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와 온라인에 동시에 퍼졌습니다. 재벌 2세가 아닌 한 아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악성 댓글의 대상이었던 하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딸이 되었습니다. 오미란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회이사 유재선이었습니다. 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빠지겠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표결에 참여하면 제 앞날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한성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민철 사장 쪽에 출자한 기관 2곳도 의결권 행사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미란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28%의 연합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성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더 밀어붙이시면 하나 씨 신상 유출권 증거가 공개됩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고발당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해지고요. 한성진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도 유출 경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건에서 더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오미란이 전화를 끊고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호사마저 빠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태주가 텔레비전으로 아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현우가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가 옆에 서서 서영의 삶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비서실장 정대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우한테 전해. 잘하고 있다고. 정대수가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는 기자회견 직후 약국 안쪽 대기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현우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가 등을 돌렸습니다. 홍보팀장 서지원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현우가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38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움직였습니다.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받아 오미란 측 안건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소액주주 연합대표 한정수가 현우를 직접 만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주신 경영 의지를 믿겠습니다. 기존 경영진을 지지합니다. 오미란의 임시 주주총회 시도는 표결에 붙여지기도 전에 동력을 잃었습니다. 오미란이 태주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였습니다. 손에 이혼 합의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20년간 당신 곁에서 외로웠어. 태주가 오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 씨를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야. 서영 씨만큼 당신 마음에 자리 잡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어. 오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가 오미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끊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한테도 많이 못했다. 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합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위자료 150억과 강남 자택이었습니다. 오미란이 합의서를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하나가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미란이 짧은 침묵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오미란이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이 닫혔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오미란의 철회 서면이 제출되면서 없어졌습니다. 현우가 이사회에서 강상그룹 대표이사직을 공식적으로 맡았습니다. 태주는 회장직을 명예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냈습니다. 경제 매체들이 강상그룹을 건강한 경영 전환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하나가 약학대 수시 합격 소식을 태주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태주가 침대에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태주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뒤 심한 구역질과 체력 저하가 왔습니다. 하나가 매주 2번씩 병원에 와서 죽과 미음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서영이 투병 중에 먹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퇴근 후 병실에 들러 그날 경영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태주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비서실에서 아들과 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항암 2주기가 끝나고 김세진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과가 좋습니다. 태주가 퇴원 후 첫 외출로 서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석 앞에 흰 국화한 다발을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가 약사가 되겠다고 한다. 당신을 닮았어. 태주가 묘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가 기자회견에서 당신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나는 현우한테 잘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말했어. 태주가 묘석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잘 돌봐달라던 서영의 당부. 그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봄 소도시 골목길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윤서영 약국은 인근 3개 마을까지 방문 양료 서비스를 넓혔고 약국 안에는 공중보건의 박민재와 자원봉사 약사 2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매주 금요일 어김없이 약국에 나타나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약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쪽 팔로 재주세요. 오복순 할머니가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은 무슨 약국 아저씨지. 태주가 혈압계를 할머니 팔에 감으며 웃었습니다. 정장 대신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서영의 약사가온 옆 옷걸이에 자기 조끼를 나란히 걸어두는 것이 태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약학대 1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약국에서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남긴 건강기록 카드 시스템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 박민재가 보건소 자료와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두 사람이 매주 약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소도시 보건소장이 이 작업을 보고 지역 보건 사례 공모전에 출품하자고 권했습니다. 하나가 서영의 약사 가운을 입고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가운 가슴 주머니에 서영이 남긴 메모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태주가 카운터 너머로 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한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현우가 강상그룹 대표이사로서 첫 해를 마무리하며 이사회에 새로운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룹의 사회공헌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기부 대신 윤서영 약국처럼 지역사회에 밀착하는 의료봉사와 건강관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평생 실천한 가치를 회사의 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 박종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설득력 있는 사회공헌 안건이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현우가 이사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태주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방향을 잡는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 의견보다 서영이가 약국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태주가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말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오미라는 이혼 후 신사동의 작은 현대미술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개관 전날 갤러리 한쪽 벽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 작가의 그림이 아니라 오미란이 직접 그린 유화였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고 의자 2개가 놓여 있는데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빈 의자였습니다. 오미란이 갤러리 개관 전 초대장을 현우에게 보냈습니다. 현우는 직접 가지 못했지만 꽃다발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관 축하합니다. 재혼 기간 20년 동안 한 번도 나누지 못한 담담한 안부가 물리적 거리를 두고서야 가능해졌습니다. 태주의 항암 치료 6개월이 끝났습니다. 김세진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재발 소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하겠습니다. 태주가 병원을 나서며 현우와 하나에게 각각 전화했습니다. 결과 좋다. 같이 어머니 묘소에 가자. 묘소에서 3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약국 잘 되고 있다. 방문 서비스까지 새마을로 늘었어. 나도 검사 결과 깨끗하게 나왔고. 현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회사 사회공헌 방향을 어머니 약국 모델로 바꿨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요. 하나가 배낭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약학과 2학기 곧 시작해. 보건 데이터 프로젝트도 공모전에 나가. 하나가 서영이 좋아했던 슈베르트 즉흥곡을 휴대폰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묘소 위로 퍼졌습니다. 3사람이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현우가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윤서영 사회공헌상 제정 안건을 올리려고 합니다.
태주가 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이가 상 같은 건 싫어했을 거다. 약국에 이름 남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을 거야. 태주가 다시 걷기 시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라. 서영의 이름이 강상그룹의 공식 기록에 올라가는 것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주가 서영의 편지 묶음 23통을 새 가죽 케이스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뒤에 편지 한 통을 추가했습니다. 서영에게 20년 만에 보내는 태주의 답장이었습니다. 서재에서 편지를 쓰는 태주의 모습은 조명 아래 펜을 놓으며 짓는 작은 미소만으로 보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태주에게서 편지 케이스를 받아 약국 카운터 뒤 유리 액자 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답장도 같이 넣어도 돼요? 그래. 24통의 편지가 약국 안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두 사람의 끝나지 못한 사랑이 한 공간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의 약학대 2학기 개강일, 태주가 학교 정문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잘 다녀와. 하나가 차에서 내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영이 하나를 혼자 학교에 보내야 했던 수많은 아침이 있었습니다. 태주가 차 안에서 학교 정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대수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이도 하나를 학교에 보낼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정대수가 대답 대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연말 강상그룹 사옥 로비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서영의 사진과 함께 윤서영 사회공헌상 제정을 알리는 현판이었습니다. 제막식의 태주, 현우, 하나가 나란히 섰습니다. 변호사 최정란, 소도시 보건소장, 반찬가게 김순덕 할머니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이 현판 앞에 선 사진이 다음날 경제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서영의 이름이 세상에 나온 날이었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최정란이 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유언을 녹음하던 날 녹음기를 끄고 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태주가 최정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란아, 그 사람이 울면 좀 달래줘. 태주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금요일, 태주가 소도시 약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서영의 녹음 유언을 다시 틀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얼굴에 흐르는 것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모두 안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도 이어폰을 빼지 않은 채 겨울 해가 기우는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약국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차 끓여놨어요. 태주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나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뒤 유리 액자 안에 서영의 23통 편지와 태주의 한 통 답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 옷걸이에 서영의 약사 가운이 걸려 있고 바로 옆에 하나의 약학대 실습 가운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이 20년간 혼자 지켜온 사랑이 남겨진 사람들을 하나로 잇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상가를 팔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땅까지 팔아서 전 남편의 회사에 보냈지만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려서도 수술비가 딸의 등록금을 잡아먹을까봐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태주의 생일에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서영이 20년간 한 일은 사랑이라기보다 자기 삶을 통째로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약국 셔터를 올리고 먼지를 닦고 어르신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렀습니다. 서영이 매일 아침 했던 그 일을 따라하면서 서영의 20년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하나는 어머니의 가운을 입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서영이 홀로 지켜온 것들이 결국 남겨진 사람들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영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